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혼 8년 차. 하지만 저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서울과 강원도라는 먼 거리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 몰래 주소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철문이 열리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방문이 우리 두 가족을 20년간 묻혀있던 거대한 비밀 속으로 끌어들일 줄은요. 저와 남편 민준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로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희의 삶은 꽤 평온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 회계팀에서 일하고 남편은 건설 자재회사 영업사원이었죠. 저희는 늘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퇴근했고 주말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집에서 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풀리지 않는 무거운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누리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였죠. 지난 8년간 저는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시댁이 강원도라 멀고 저희는 서울에 사니 왕래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시댁에 찾아뵙자는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남편은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심지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날은 강원도 겨울은 너무 추워서 제가 감기 걸리기 쉽다고 하고 다른 날은 일이 너무 바빠서 시골에 가면 아버지가 오래 붙잡고 계셔서 곤란하다고 둘러댔죠. 저도 점점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불안했습니다. 민준 씨가 잠든 깊은 밤, 저는 창밖을 보며 텅 빈 거리를 비추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왜 시부모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을까? 어떤 분들이실까? 엄격하고 무서운 분들일까? 아니면 인자하고 따뜻한 분들일까? 내 존재를 알고는 계실까? 우리 결혼 사진은 보셨을까? 그리고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르던 질문.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걸까? 민준 씨는 명절이나 제사 때면 늘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며칠 부모님만 뵙고 바로 올라올 거라 제가 휴가를 낼 시간이 없을 거라고 했죠. 한 번은 제가 그럼 나도 휴가 내서 오빠랑 같이 가면 좋잖아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직접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이 저와 시댁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친한 친구 누리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 진짜 이상하지 않아? 남들은 결혼 몇 달 만에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는데 넌 8년 동안 한 번도 못 뵈었다니. 저는 그저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습니다. 깊게 생각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은 결혼 생활을 좀먹을 테니까요. 하지만 침묵할수록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굳게 잠긴 문처럼 말이죠. 그 문 너머에 환한 방이 있을지 아니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3월 초의 어느 저녁, 서울에 갑자기 큰 비가 내렸습니다. 보고서를 막 끝낸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처에 이 번호가 저장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전에는 시부모님께서 휴대폰을 안 쓰시고 집 전화만 쓰신다고 했었거든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두려다가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요즘 일은 잘 되니? 아버지가 며칠째 몸이 안 좋으신데 시간 내서 한번 내려올 수 있겠니? 저는 순간 얼어붙었고 겨우 입을 뗐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민준 씨, 지금 씻고 있어서요. 그 여성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아니다. 그냥 끊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준 씨가 나왔을 때 저는 휴대폰을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서 전화 왔었어. 남편은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에 스치는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마 잘못 거셨을 거야. 내가 다시 걸어볼게. 그는 등을 돌려 베란다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저는 나직하게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어서 자.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전화 속 여성의 목소리가, 특히 아버지가 며칠째 몸이 안 좋으신데 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시아버님이 편찮으시다면 왜 민준 씨는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어머님의 휴대폰 번호를 숨겨야만 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주소를 직접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민준 씨가 그동안 무심코 했던 말들을 전부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할 때 언급했던 동네 이름, 면 이름 같은 것들이요. 몇 년 전 남편이 받았던 낡은 설날 연화장 봉투에 희미하게 적힌 주소도 찾아냈습니다.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졌고 일주일간의 비밀스러운 탐색 끝에 저는 마침내 정확한 주소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참 이상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8년간 기다려온 비밀의 문을 곧 열게 된다는 설렘,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이대로 가지 않으면 저는 영원히 이 의심 속에 갇혀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어느 토요일 민준 씨에게는 친구 누리와 점심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이른 아침 춘천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고 터미널에서 낡은 택시를 잡아 수첩에 적어둔 주소로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창밖으로 시골길이 펼쳐졌습니다. 길가에 푸른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지난밤 내린 비로 축축해진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택시가 작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심장이 더 세차게 뛰었습니다. 길 끝에 낡은 붉은 기와 지붕을 얹은 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꽉 쥔 채 심호흡을 하고 녹슨 철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문을 3번 두드리자 안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갈색 스웨터를 입은 중년 여성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숨막히게 한 것은 그 아주머니 뒤로 보이는 광경이었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중년 여성, 그녀가 바로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였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며칠 전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목소리와 얼굴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민준 씨의 흔적으로 저는 단번에 그녀가 시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마치 어디서 본 적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치였죠. 하지만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제 시선은 그녀의 등 뒤로 향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평상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누워 등을 살짝 구부린 채 배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피부는 잿빛이었으며 두 눈은 굳게 감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시아버지 박철수 씨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광경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뵙지 못했던 시아버지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 앙상하게 마른 채 병상에 누워 계신 모습이라니요. 이순자 여사는 문을 조금 더 열며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신데 그러세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는 기분이었죠. 저 하은이에요. 민준 씨 아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스친 놀라움은 금세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무언가를 읽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여긴 어쩐 일로 왔어요? 왜 민준이랑 같이 오지 않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 만나는 며느리를 대하는 반가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뵙고 싶어서요. 8년 만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말을 마치자 목이 메어왔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을 향해 들어와요. 하고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죠. 마당은 자그마했고 현관 앞에는 노란 국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 풍겨나오는 퀴퀴한 냄새와 한약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누워 계신 시아버지께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몇 초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찻주전자를 상에 내려놓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당신이 여기 온 거 알고 있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아니요, 말씀 안 드렸.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며느리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가 연화장 봉투에서 주소를 찾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차를 따랐습니다. 작은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아버지를 힐끗 보니 그가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일어나 따뜻한 수건으로 남편의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에 대한 태도는 차갑지만 남편을 돌보는 손길은 지극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앉아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애 아빠가 아픈지는 꽤 됐지만 우리가 당신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시험하는 동시에 경고하는 듯 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인 일도 있는 법이야. 우리는 당신들 부부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지만 결코 말해주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8년 동안 시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을까? 왜 민준 씨는 아버지의 병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이 가족은 마치 금기처럼 저를 피하는 걸까?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부드러웠죠. 민준아, 엄마 집에 있어. 아버지는 그냥 그렇고, 아니, 아무도 안 왔어. 걱정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해. 저는 똑똑히 들었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민준 씨한테 아무도 안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며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이해 못할 거야. 다 문제를 피하려고 그러는 거다.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지만 오히려 제 머릿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시아버지가 심하게 기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둘러 약을 가져와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제가 일어나 아버님을 부축하자 뼈마디가 도드라진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 눈빛에서 아주 익숙하면서도 애틋한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것은 나타나자마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상에는 나물 무침과 생선구이 그리고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드시지 않고 남편의 밥그릇에만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생선살을 발라드리자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제게 일이나 결혼 생활에 대해 어떤 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마치 명확하게 거리를 두려는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저는 시아버지 침대 곁에 앉아 서울에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여실까 기대했지만 그는 그저 옅게 미소 짓거나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낯선 손님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저는 춘천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그녀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오늘 네가 본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민준이한테도 부탁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지만 대신 기묘한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왜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대답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며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어두워지는 보랏빛 하늘을 배경으로 마당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저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제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그토록 막으려 하는 걸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 씨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이제 끝났어. 일찍 들어와. 내일 우리 회사 손님이랑 저녁 식사 약속 있어. 저는 화면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이미 춘천에 도착했지만 아직 친구 누리와 함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춘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졌지만 제 머릿속은 길고 혼란스러운 여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만 간절했던 시어머니의 눈빛,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그녀의 말이 어두운 음악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상에 조용히 누워 계시던 시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연민보다 더 큰 감정은 바로 시댁의 이야기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소외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민준 씨가 깰까봐 최대한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반쯤 비운 맥주병과 담배꽁초가 가득한 재떨이가 놓여 있었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캐묻는 듯 했습니다. 누리랑 밥 먹는데 이렇게 늦게 와?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으며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얘기가 길어져서. 남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일어나 잔에 맥주를 더 따랐습니다. 그 동작은 느렸지만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누리가 전화했었어. 오늘 너랑 점심 안 먹었다고 하던데. 그 말은 작은 방 안에 무거운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아마 걔가 착각했나 보지.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고 남편이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하은아?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원도에 갔었어. 아버님, 어머님 댁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빛이 어두워졌고 맥주잔을 쥔 그의 손 마디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가래.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서름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뵙지 못했어. 그냥 당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남편은 잔을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메마른 소리가 방을 울렸죠.
넌 아무것도 몰라. 모르는 게 더 나은 일도 있는 거야. 그 말은 어제 시어머니가 했던 말과 정확히 똑같아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게 가족에 관한 일이라면 아내인 나는 왜 알면 안 되는 건데. 저는 감정이 격해져 갈라지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는 등을 돌려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뿌연 연기 속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널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셔. 그 몇 마디 말이 망치처럼 제 귀를 때렸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남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배를 깊게 빨아들인 후 제 떠리에 비벼 껐습니다. 피곤하다. 그만 자자. 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어두운 부엌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의 불완전한 대답은 차가운 문을 제 앞에서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시어머니의 경계심 가득했던 눈빛, 시아버지의 침묵, 그리고 민준 씨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했던 거짓말까지 모든 것이 두꺼운 장막처럼 무언가를 가리고 있었고 시댁 식구 모두가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과 약속이 있으니 준비해줘.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우리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멀었던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지만 정신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몇 마디 말을 걸었지만 집중해서 대답할 수 없었죠.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친구 누리를 만났습니다. 누리는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그리고 너 어제 진짜 어디 갔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강원도에 갔었어. 시부모님 뵙고 왔어. 누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는 문이 열리던 순간에 광경부터 시어머니가 했던 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리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진짜 이상하다. 하지만 너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내 남편이랑 시어머니 둘 다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숨기는 가족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누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건 각오해야 해.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저녁 약속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손님들에게 쾌활하게 굴었고 마치 오늘 아침 우리 사이에 아무런 냉기류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저를 향하는 그의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저는 그 안에 담긴 차갑고 먼 경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으려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낮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아, 나다. 제발 부탁이다. 민준이한테 나 만났다고 말하지 말고 다시는 여기 오지도 마라. 옛날 일이 다시 들춰지는 건 원치 않아. 저는 충격에 휩싸여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옛날 일이라니요. 무슨 일인데요?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일은 내 시아버지와 그리고 너와도 관련이 있어. 전화로는 말 못한다. 그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방문은 잊어주길 바란다. 제가 더 묻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가 가는 길을 막는 또 다른 거대한 바위 같았지만 동시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두운 영역으로 향하는 작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옆에 누워 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욱 깊이 빨려 들어가는 소용돌이 속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예전처럼 평온하게 살아갈 수 없으리라는 것도요. 그날 밤 내내 저는 뒤척였습니다. 두 눈을 뜬 채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죠. 그 일은 내 시아버지와 그리고 너와도 관련이 있어. 시어머니의 그 말이 불길한 예언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녀가 말한 옛날 일은 대체 무엇이며 왜 그렇게까지 철저히 숨겨야만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일찍 집을 나섰고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우려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포트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찾겠다. 저는 집 안에 있는 물건들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커다란 나무 수납장은 평소에 거의 열어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상자 몇 개가 들어있었죠. 상자를 하나씩 뒤져보니 민준 씨의 어릴 적 성적표와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멈추게 한 것은 누렇게 변색된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봉투 위에는 박철수라는 이름이 힘있는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거의 1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장병이 심각하다는 진단 내용과 함께 어떤 사건의 기록서가 첨부되어 있었죠. 굵은 글씨로 인쇄된 글자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기록, 피해자 김영수, 현장에서 사망, 가해자 박철수.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김영수, 그건 제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뒤엉켰습니다. 제가 14살 때 아버지는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해자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제 시아버지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의 모든 미스터리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의 어두운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왜 민준 씨는 저를 한 번도 시골집에 데려가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모두 제가 아는 것을 피하려 했을까? 제가 이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멍하니 앉아 베란다 앞 작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의 아들 곁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 정작 저 자신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점심때쯤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엄마, 솔직히 말해줘. 아빠 돌아가시게 한 사고, 그 가해자 누구야?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니? 그냥 사고였다고 했잖니. 지난 일은 그만 꺼내. 저는 다그쳤습니다. 나 이제 알았어. 박철수라는 사람 맞지? 엄마?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흐느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가 알게 됐으니 더는 숨기지 않으마. 그래, 그 사람 맞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에 용서했어. 네 아빠는 떠났지만 우리 모녀는 살아야 했으니까. 그 사람은 죗값을 치렀고 보상도 했고 처벌도 받았어. 그 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이 지냈고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런데 왜 내가 그 사람 아들이랑 결혼하는 걸 막지 않았어? 어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네가 결혼할 때까지 몰랐단다. 네가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그 애 고향 얘기를 듣고 혹시나 했지. 하지만 그때 넌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내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다. 오래전 일이니 그냥 묻어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민준 씨를 향한 사랑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방금 알게 된 잔혹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으로 다가가 진단서와 사고 기록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설명해봐.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았고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 당신이 모르게 할 생각이었어. 제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내가 영원히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8년 동안이나 날 속였어. 내가 당신을 떠날까봐 무서워서 숨긴 거야.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알면 상처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어머니랑 상의했지. 두 집안이 마주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하은아,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저는 실소를 터뜨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이 행복을 거짓 위에 쌓아 올렸어. 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시부모님도 못 만나게 했지. 하지만 당신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나는 지난 8년 동안 과거가 철저히 은폐된 결혼 생활을 해온 거야. 그는 일어나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냥 당신을 상처로부터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 말에 그는 멈칫하더니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낯선 사람들처럼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야 할지, 떠나야 할지.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진실을 전부 알고 싶다면 내일 아침 남부 터미널에서 만나자. 혼자 와. 시어머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전부라니 사고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뜻일까? 저는 눈을 뜬 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죠. 내일 나는 가야만 한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모든 것을 들어야만 한다. 이번에는 단지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른 숨소리와 평온한 얼굴을 보니 만약 이 모든 일을 몰랐더라면 지난 8년처럼 모든 것이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에 서울 공기는 아직 밤의 서늘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얇은 햇살이 비쳐내렸죠. 저는 택시를 타고 남부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서로를 부르는 소리, 버스 경적 소리와 매캐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구석에 서 계신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낡은 갈색 외투에 책 넓은 모자를 쓰고 계셨죠. 시골에서 배웠을 때보다 더 늙어 보이셨습니다. 아마 오늘따라 그 눈빛이 유난히 무거워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다가가 나직이 어머님하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망설임과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렇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터미널에서 몇십 미터 떨어진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없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 두 잔을 주문했습니다. 깍지 낀 그녀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이 일이 내 시아버지와 내 아버지 두 사람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너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 같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사고에 대해서는 알아요. 제 아버지가 시아버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도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게 단순한 사고였다면 이야기는 달랐을 거다. 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진실이 있어. 그 당시 내 아버지와 내 시아버지는 친구 사이였단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함께 작은 목공소를 차린 동업자였지. 젊은 시절부터 서로를 믿고 의지하던 사이였어. 하지만 돈 문제로 갈등이 생겼지. 내 아버지는 내 시아버지가 돈을 빼돌렸다고 의심했고, 내 시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금을 썼다고 생각했어. 크게 다투고는 연을 끊었지. 저는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두 사람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어. 큰 길가에 차를 세우고 또다시 언성을 높였지. 화를 참지 못한 내 시아버지가 차를 몰고 떠나버렸고 네 아버지도 그 뒤를 쫓아갔어. 그때 다른 방향에서 오던 트럭이 내 아버지를 덮친 거야. 내 시아버지가 직접 들이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 다툼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셈이지. 경찰은 내 시아버지를 간접적인 원인 제공자로 결론 내렸고 그래서 그이가 책임을 지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베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 남편이 내 아버지의 죽음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말이야. 그게 나와 민준이가 모든 걸 숨긴 이유다. 네가 이 집안 전체를 증오하게 될까봐 두려웠어. 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8년 동안 저는 시댁에 대한 모든 것이 숨겨진 관계 속에서 살았어요. 제가 몰랐다고 해서 알 권리까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녀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알아. 나도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준이가 널 너무 사랑했고 네가 떠날까봐 두려워했지. 나 역시 그의 가정이 깨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저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이 거짓 위에 바로 설 수 있겠어요? 그녀는 대답 없이 조용히 찻잔에 차를 따라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부디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 증오를 다음 세대까지 끌고 가지는 말아다오. 내 아버지와 내 시아버지의 일은 과거에 묻어두자. 애 아빠는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저는 차를 마시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쇠약한 모습, 저를 바라보던 피곤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저 병든 노인으로만 보였는데 이제 그 모습 위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아버지가 겹쳐졌습니다. 두 이미지가 충돌하며 숨이 막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어디 갔었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죠. 어머니 만나고 온 거지? 저는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맞아.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알았어. 그는 멈칫했지만 놀란 기색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전부 다. 더 보탤 말이라도 있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난 그냥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야.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날 지켜준다고? 아니면 당신 자신을? 그는 제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거 알아? 날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두 분 사이의 일이 아니야. 당신과 어머님이 함께 날 속이고 내 결혼 생활에서 날 외부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야.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우리는 마치 낯선 사람들처럼 지냈습니다. 한 집에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용서하고 계속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떠나서 나 자신을 해방시킬 것인가. 하지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는 시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의 입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제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의 밤이 지나고 아침에 우리는 몇 마디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었죠. 그가 출근한 후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그날 바로 강원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매했습니다. 늦겨울의 북쪽 하늘은 잿빛이었고 칼날 같은 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군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방문 때 보았던 익숙한 시골길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길가의 나무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시부모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호기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의 20년간 묻혀있던 고통의 답을 찾으러 온 딸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앞에 섰을 때 시어머니가 마루에 나와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또 어쩐 일로 왔니? 내가 말했을 텐데.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은 아버님을 뵈러 왔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평상 위에 누워 계셨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세였지만 안색은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번에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망설임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저는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은이, 구나. 그의 목소리는 쇠소리가 섞여 있어 힘겹게 쥐어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버님, 저 이제 다 알아요. 옛날에 제 아버지와 아버님 사이에 있었던 일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앙상한 손이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뜨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생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네가 알게 됐으니 나도 더는 피하지 않으마. 그의 목소리는 느렸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돌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때 나와 내 아버지는 정말 친한 친구였지. 함께 사업을 시작했고 밥 한 끼, 돈 한 푼도 나눠 쓰던 사이였어. 하지만 돈 문제와 주변의 이간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게 됐지. 내 아버지는 내가 돈을 빼돌렸다고 생각했고 나는 내 아버지가 모든 걸 독차지하려 한다고 믿었어. 우린 심하게 다투고 연을 끊었지. 사고가 나던 날 길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고 또다시 언쟁을 벌였어. 내가 먼저 자리를 떠났고 내 아버지가 뒤따라오다가 트럭이 덮친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는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내가 직접 내 아버지를 친 건 아니지만 결국 그 다툼이 사고를 일으킨 셈이야. 나는 간접적인 원인 제공으로 판결을 받았지. 법의 심판은 받아들였지만 내 양심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내 어머니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살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고 모든 것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왜 제가 민준 씨와 결혼하게 두셨어요? 왜 막지 않으셨어요? 그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에게 말하려 했지만 그 녀석은 이미 오래전부터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 옛날 친구의 딸이라는 걸 몰랐던 게지. 나중에 사실을 알았을 때 녀석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너를 더 굳게 지키려 했다. 나는 그 아이의 행복을 깨뜨릴 용기가 없었다. 그 행복이 너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방 안은 마당에 내리는 빗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수척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거의 20년 동안 죄책감을 짊어지고 인생의 마지막을 병마와 싸우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물 주전자를 들고 와 제게 따라주었습니다. 아가, 내 상처를 다 지울 수는 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민준이를 생각해 주렴.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니. 걘 널 진심으로 사랑해. 저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온기가 손으로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옛날 일로 민준 씨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를 속인 건 원망스러워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시아버지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네가 아직 민준이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부디 이 늙은이의 과거 때문에 너희 두 사람의 미래를 망치지는 말아다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춘천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용서가 과연 나를 해방시켜줄까? 아니면 고통을 덮어두는 또 다른 방법일 뿐일까?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너무나 큰 균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디 갔었어?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너 시골에 갔다고. 아버지 만나고 온 거지. 저는 그의 손을 떼어내며 차분하지만 칼날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아버님 입으로 직접 들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이 텅 빈 공간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노란 조명이 벽에 비친 그의 그림자를 길고 가늘게 마치 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두 사람 모두 사랑과 과거 사이에 갇혀 누구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집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바닥만 내려다봤고 저는 침실 문가에 서서 문틀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끝없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왔죠. 마침내 민준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내가 당신을 속인 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난 다른 방법을 몰랐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말랐지만 눈가는 여전히 붉었습니다. 숨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 가족 이야기에서 배제된 채로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냐고.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거짓 위에 세워졌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죠. 당신을 잃을까봐 무서웠어. 하은아, 난 알았어. 당신이 진실을 알면 더 이상 예전처럼 날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잃고 싶지 않았어. 저는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몰라. 날 가장 상처받게 한 건 우리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의 일이 아니야. 당신과 어머님이 날 외부인 취급했다는 사실이라고. 난 이미 끔찍한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어.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내 자신의 과거마저 숨겨진 결혼 생활을 해야만 했다고. 민준 씨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은아, 제발. 과거의 일 때문에 우리의 현재를 망치지는 말자. 우리 함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단지 기성세대의 잘못 때문에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전혀 즐겁지 않은 웃음이었죠. 기성세대의 잘못이 우리를 망친 게 아니야. 현재의 침묵과 거짓말이 우리를 망친 거지.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시선을 떨궜습니다. 숨막히는 공기에 저는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고 그는 거의 동이 틀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여전히 한 집에 살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지만 모든 대화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저녁이면 그는 일이 있다는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저 역시 일찍 집에 가기 싫어 사무실에 더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사는 세입자처럼 각자의 일정을 지키며 피 흘리는 상처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일주일 후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죠. 하은아, 너랑 민준 서방 무슨 일 있니? 요즘 통 전화가 없구나.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바빠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모든 걸 알게 됐다는 거 안다. 그저 네가 증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용서하고 말고는 내 권리지만 고통 속에서 살지는 마라. 어머니의 말씀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용서, 말은 쉽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제 마음과의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식탁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더는 이런 상태로 살 수 없어.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신중한 눈빛이었죠. 응, 들어줄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명확함도 필요해. 당신이 정말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숨기는 것 없이 내가 당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해.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당신 부모님을 뵙고 싶고 당신 가족의 모든 일을 알고 더 이상 외부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민준 씨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당신이 나에게 기회를 준다면.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게 모든 걸 잊는다는 뜻은 아니야. 잊지는 못하겠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는 있겠지. 하지만 조건은 당신이 솔직해야 한다는 거야. 진실이 아무리 듣기 힘들더라도. 그는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꿰맨 상처도 아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그 흉터가 건드려질 때마다 옥신거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달콤한 말은 없었지만 일과 삶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침묵을 채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회피 대신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꺼내지 못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한 번 더 찾아뵙고 싶었습니다. 그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거의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저만의 방식으로 끝맺고 싶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저는 어느 이른 아침 결정을 내렸습니다. 몇 날 며칠을 뒤척인 끝에 마음속에 쌓아둔 것을 모두 털어놓지 않으면 영원히 이 과거에 얽매일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모든 것은 이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떠나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님 뵈러 시골 가요 라는 짧은 메모만 남겨두었습니다. 어느 아버님인지는 적지 않았죠. 그가 저를 맞거나 따라오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침 비행기는 저를 춘천으로 데려다 주었고 버스는 다시 저를 그 시골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날은 맑았지만 바람은 여전히 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마루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흠칫하더니 이내 물었습니다. 또 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아버님과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녀는 더 묻지 않고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평상 위에 누워 계셨지만 눈에 띄게 더 여위어 보였습니다. 두 뺨은 움푹 패고 피부는 더 창백했으며 눈빛은 지난번보다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그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또 왔구나.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눈빛이었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듯 했습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저는 진실을 모른 채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남겨진 어머니와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만 알았죠. 그 일에 관련된 분이 지금의 시아버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진실을 알았을 때 저는 분노했고 고통스러웠고 온 가족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이 분노를 계속 품고 산다면 가장 힘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요. 제가 완벽하게 용서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증오가 제 남은 인생을 올가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시아버지가 가늘게 손을 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감히 너에게 용서를 구할 수는 없겠지. 하지만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누구도 죄책감을 영원히 짊어진 채 상처받은 사람의 대답 한마디 듣지 못하고 살고 싶지는 않을 테니.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옛날 일에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이 과거가 저희의 현재를 망치지 않도록 노력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려면 그 사람이 변해야 해요. 솔직해져야만 해요. 아버님께서 그 점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조금 밝아졌죠. 내가 그 녀석에게 말하마. 그 아이도 이 진실의 또 다른 피해자이면서 잃을 것이 두려워 숨기는 방법을 택했지. 내가 깨닫게 해주마. 지킨다는 것이 숨기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잠시 더 앉아 나뭇가지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마주하고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하자 시아버지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리 좀 와보렴. 제가 다가가자 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을 기회를 줘서 고맙다. 내가 용서하든 안 하든 등 돌리지 않아 준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 고마워할 거다.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아버님, 기운 차리세요. 어쨌든 우린 이제 가족이잖아요. 문 밖으로 나오니 시어머니가 저를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별말 없이 제 손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시골 거라 별거 아니다. 가져가거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경계심 대신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춘천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꾸러미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자색 고구마 몇 개와 낡은 털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그녀가 오래전에 직접 뜬 것이겠지요. 저는 털실 한 올, 한 올을 만져보았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날카로운 가시덤불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부드러운 실한 가닥은 남아있었나 봅니다. 서울에 도착해 집 문을 열자 민준 씨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뵙고 온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버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 그리고 우리를 망치게 두진 않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지. 하지만 민준 씨, 만약 당신이 또다시 나에게 무언가를 숨긴다면 난 더 이상 여기 머물지 않을 거야.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을 거야. 기회를 줘서 고마워. 저는 웃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함께 한 걸음 더 내디딜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골집에서의 만남 이후 저희 집의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일 얘기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까지요. 예전처럼 편안하게 웃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무거운 침묵은 사라졌습니다. 저녁에 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을 때면 저는 옆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가끔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에서 조심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우리 사이에 위태로운 끈이 끊어질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저 또한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지만요. 어느 목요일 저녁 제가 부엌 정리를 막 끝냈을 때 민준 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버지, 어떻게 되셨는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왜, 무슨 일이야?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잘 못 쉬신데 어머니가 병원으로 모시고 갔어. 우리는 15분도 안 되어 짐을 쌌고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비행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가워진 제 손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옆에 앉아 가끔 저를 쳐다봤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도에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갸냘픈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저희를 보자 그녀가 다가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내 아버지가 많이 위독해서 큰 병원으로 빨리 옮겨야 한단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부축해 수속을 밟으러 갔고 저는 작은 창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코에 산소 호흡기를 낀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안색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불과 일주일여 전이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그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구급차를 따라 도립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길 위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 심장은 누군가 꽉 쥐는 듯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외투 자락을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놀랐지만 이내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마 그 순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이나마 가까워졌을 겁니다. 도립병원에서 의사는 시아버지가 심부전이 심각해 보조장치 삽입을 위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고 위험 부담도 커서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넋을 잃고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준 씨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가 다 해결할게요. 저는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알았지만 힘겹게 숨을 몰아쉬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내 적금 전부 깰게. 모자란 건 대출받자. 아버님 살려야지. 그가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고마워. 우리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중환자실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심박수 측정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그 소리가 잠시라도 멎을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직하게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아, 와줘서 고맙다. 네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거 아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애 아빠를 걱정해 줄 줄은 몰랐다. 저는 그녀를 보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옛날 일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서 한 생명이 꺼져가는 걸 제가 무언가 할 수 있는데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아버님은 제 시아버님이시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벽을 허물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그 벽의 일부를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에게 기댔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 셋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면회가 허락되었을 때 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수술을 마친 시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힘겹게 눈을 뜨고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고맙다. 저는 몸을 숙여나지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푹 쉬세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끈이 아니라 이해의 끈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늘고 약했지만 제가 더 이상 이 가족의 완전한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술 후 시아버지는 거의 일주일 동안 특별 회복실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와 민준 씨는 교대로 병상을 지켰고 시어머니는 남편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신을 차릴 때마다 그의 시선은 항상 제게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아직 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8회째 되던 날 의사는 그를 일반 병실로 옮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목소리는 전보다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점심 민준 씨는 죽을 사러 나가고 시어머니는 빨래를 하러 간 사이 병실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가 제게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기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하은아, 그가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약간 떨렸습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내 어머니에게도 민준이에게도 너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구나. 네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모든 시간을 꿰뚫어보는 듯 깊었습니다. 옛날 일은 사람들이 아는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다. 내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나와의 다툼 직후에 일어난 일이 맞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어. 그 일이 있기 전날 내 아버지가 먼저 나를 찾아왔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찾아오셨는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해하고 싶어 했어. 돈 문제는 덮어둘 수 있으니 우정만은
지키자고 하더구나. 누군가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지. 하지만 그때 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그가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화해하는 척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모진 말을 했지. 길에서 마주치면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자고.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 나는 몰랐다. 그가 내게 봉투 하나를 돌려주려고 뒤따라오고 있었다는 걸. 그 안에는 자기가 결백하다는 증명서류와 우리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하길 바랐던 새로운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그 봉투는 사고 후에 경찰이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했지만 나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다. 만약 사실을 말했다면 모두가 알게 됐을 테니까. 내 고집과 분노가 마지막 화해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들릴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큰 길 한복판에서 옛 친구를 뒤쫓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리고 몇 초 후 트럭이 덮쳐왔다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너에게 하는 것은 변명하려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는 원한을 품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주었으면 해서다. 그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어. 만약 네가 아직도 나를 원망한다면 부디 그 사실만은 기억해 주렴.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버지가 원한을 품고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화해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안의 고통은 깊은 회한으로 변했습니다. 아버님, 왜 이 말씀을 더 일찍 하지 않으셨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비겁해서였다. 내 어머니와 너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 경멸받을까봐,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 저는 그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때 운전대를 잡았고 수많은 상실의 연쇄를 일으켰던 그 손은 이제 떨리는 뼈마디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게요. 제 아버지가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고 저 자신도 내려놓는 법을 배우도록 노력할게요. 그가 저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고맙다. 바로 그때 민준 씨와 시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방금 한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저와 그분만이 아는 진실의 한 조각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아버지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릴 때마다 그의 말과 손에 봉투를 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민준 씨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로 인해 그가 더 큰 죄책감에 시달릴까 두려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일단 입을 열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영원히 바뀔 테니까요. 어느 날 오후 제가 시아버지의 손을 주물러 드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곁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직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고생이 많구나. 고맙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 저는 그녀를 보며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저는 시아버지가 입원하신 후로 시어머니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았고 대신 부드러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심지어 가끔은 제 건강이나 식사에 대해 먼저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벽을 허무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털어놓은 비밀은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진실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에서 민준 씨 옆에 누워 잠든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만약 말한다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로부터 화해의 손길을 받았다는 것을,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겠지만 제 아버지가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우리 부부의 길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한밤중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실 안에는 시아버지의 심박수를 알리는 기계음과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버지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껏 그가 이토록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죠. 며칠 전 시아버지가 제게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진실은 두 집안의 원한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통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민준 씨에게 말한다면 그는 제 아버지가 원한을 품지 않고 화해를 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버지의 고집이 그 기회를 영원히 앗아갔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하겠죠.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와 함께 아침 식사를 사러 가는데 그가 문득 물었습니다. 하은아, 며칠 전부터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아.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제 생각을 전부 읽으려는 듯한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버님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고민했습니다. 민준 씨가 아버지를 간호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게 죽을 떠먹여드리고 땀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한다면 그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분노 때문에 화해의 기회를 놓쳤다는 상처 말이죠. 저는 그 상처가 그의 평생을 따라다닐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에 저와 시어머니만 남았을 때 그녀가 문득 물었습니다. 네가 애 아빠한테 무슨 말을 했기에 며칠 전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셨을까? 저는 순간 놀랐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님과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이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을 너한테 털어놓은 거니? 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민준이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애는 원래 예민해서 알게 되면 마음고생만 더 할 거다. 어떤 진실은 잘못한 사람이 짊어지는 게 최선이지. 다음 세대한테 넘겨줘서는 안 되는 법이야. 그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저보다 자기 아들을 더 잘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자문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정말 최선일까? 아니면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숨김의 반복일 뿐일까? 다음 날 시아버지는 의사의 허락을 받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를 부축해 복도에서 바람을 쐬고 있을 때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은아, 그날 일은 잘 생각해 보았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말을 하면 민준 씨가 제 아버지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동시에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테니까요.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아련했죠. 나도 그 아이가 아파하는 건 원치 않는다. 하지만 네가 침묵한다면 네가 그토록 원망했던 숨기는 이야기를 네가 이어가는 셈이 되지 않을까 두렵구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고 앙상한 손의 떨림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주면서 말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게요. And 그날 오후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아버지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작은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은아, 더 이상 나한테 숨기지 마. 당신이 아버지한테서 무언가 들었다는 거 나도 알아. 느껴져. 그냥 당신을 다그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알고 싶어. 더 이상 이 관계에서 외부인이 되는 기분은 견딜 수가 없어. 그의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8년간 숨겨졌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기분, 제 인생의 이야기에서 배제되었던 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알았어, 말할게. 대신 약속해. 내가 말을 마칠 때까지 끊지 않고 다 듣겠다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말해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전날 제 아버지가 화해를 위해 찾아왔던 일부터 결백을 증명하는 서류와 새로운 계약서가 든 봉투 이야기, 그리고 시아버지의 고집이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것까지. 제가 말을 마쳤을 때 민준 씨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쥔 그의 손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었죠. 몰랐어. 평생 아버지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야. 만약 당신이 한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화해를 바라며 돌아가신 거구나. 그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가슴이 아파 저는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오랫동안 망설였어. 하지만 난 당신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당신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나를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 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야.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 사이에 어떤 벽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우리는 마침내 함께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갔을 때 민준 씨는 아버지의 침대 곁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무언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죠. 저는 똑똑히 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더 이상의 거리감 대신 이해와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바로 그 순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해야 할 모든 말이 오갔을 것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그날 밤 우리는 교대로 시아버지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가 깨어나 아들을 바라보고 또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부드러워져 있었죠. 저는 시아버지가 제게 했던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평온한 모습은 마치 하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과거의 심판이 아니라 그 과거 때문에 남겨진 사람들이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기분을 이해했습니다. 저 또한 깨진 항아리처럼 언젠가 산산조각 날까 두려워하며 위태롭게 살아왔으니까요. 며칠 후 시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합병증만 없다면 주말에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발소리가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을 주물러드리며 서울에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옆집 고양이가 계단 구석에서 새끼를 낳은 이야기, 경비 아저씨가 매일 아침 제 손에 사탕을 쥐어주시는 이야기 같은 것들요. 그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평범한 일상을 다시 호흡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복도 난간에 기대어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옆에 섰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당분간 서울로 모시고 와서 우리가 돌보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병원 마당 끝에 서 있는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좁은 아파트와 챙겨야 할 약들,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하지만 아버님을 모시고 오기 전에 우리 아빠 산소에 먼저 들렀으면 좋겠어. 모든 사과와 약속은 돌아가신 분 앞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 민준 씨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지만 그는 논쟁하거나 미루지 않고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해했습니다. 아버님이 곧 퇴원하신다는 소식에 병실은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녁이면 시어머니는 남편의 침대맡에 바싹 다가앉아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요. 한 숟가락만 더 들어요. 같은 아주 작은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문득 다른 의미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 여자, 한때는 제 앞에 수많은 울타리를 세웠지만 결국은 거센 바람으로부터 집을 지키려 애쓰는 앙상한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자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지만 딱딱함은 줄고 부드러움이 늘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우리는 승합차 한 대를 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뒷좌석에 기대앉아 앙상한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에게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다들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숨결 속에서 떨림과 단단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 외곽에 있는 추모공원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람이 텅 빈 논두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가 가볍게 덜컹거릴 때마다 민준 씨는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무릎을 덮은 얇은 담요를 고쳐주었습니다. 저는 앞 좌석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위태로운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몇 걸음은 건넜지만 아직 강저편에 닿지는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추모공원 입구에서 계셨습니다.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채 노란 국화한 다발을 들고 계셨죠. 우리를 보자 어머니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도 환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 아빠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향로에는 제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고 찻잔에는 맑은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묘비의 사진은 방금 닦은 것처럼 깨끗했죠. 제가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자 민준 씨가 아버지를 부축해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아버지가 떨리는 몸으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힘이 부족해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급히 그를 부축했죠.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쥐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낮은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그를 앉혀드렸습니다. 그가 마스크를 벗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김서방, 나 박서방이네. 오늘 내가 여기 온 건 자네에게 향 하나 올리고 또 늦었지만 사죄의 말 한마디 전하고 싶어서 일세. 여러 해 동안 나는 내 잘못과 함께 살아왔네. 내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자네 딸에게 털어놓았어. 혹시라도 괜찮다면 철없는 옛 친구가 돌아왔다고 여겨주게나. 자네의 길을 멈추게 한 사람으로만 기억하지는 말아주게. 그의 말은 꾸밈이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물에 던진 돌처럼 제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묘에 국화를 올리고 향을 피워 3번 절한 뒤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무덤 아래의 사람과 눈앞의 사람 모두에게 말하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떠난 사람의 일은 남은 사람이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올 용기를 내고 말할 용기를 내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보다 용감하십니다. 저는 이제 원망할 힘도 없습니다. 용서는 그의 몫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살아생전 화해를 원했던 사람은 눈을 감고서도 평온을 택할 거라고요. 저는 민준 씨가 아주 깊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 서 계신 시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옷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작았죠. 내 아빠 유품 정리하다가 이걸 찾았어. 그날이 오기 전에 내 아빠가 몇 줄 적어 놓은 게 있더구나. 그때는 모든 걸 묻어버리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이걸 너에게 맡기마.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빠의 단정하고 힘있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철수 만나면 녀석이 화를 내도 그냥 참자.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친구 사이부터 회복하는 게 중요해. 한 가정이 끊어지게 둘 수는 없지. 그리고 맨 아래에는 마치 다짐처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은 짧다. 미움을 길게 두지 말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글씨들은 저를 옛날 집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빠가 종이에 소소한 계획들을 적곤 했던 그곳, 따뜻한 웃음소리와 수저 부딪히는 소리가 섞이던 그곳, 가장 평범했던 것들이 가장 오래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곳으로요.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시아버지를, 그리고 민준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묘 앞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빠, 제가 다 모시고 왔어요. 아빠를 대신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실은 이제 흘려보내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아끼며 살아가겠다고요. 우리는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죠. 각자 자신의 마음속 매듭을 풀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어머니는 시어머니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두 여인은 풀밭가에 서서 그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가주름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이지 않던 전선이 마침내 거두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 주 후 시아버지는 서울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다시 정리하고 침대를 새로 놓고 튼튼한 의자를 사고 욕실에 손잡이를 설치했습니다. 친구 누리가 와서 도와주며 애정 섞인 잔소리를 했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래도 하늘이 도왔네. 저는 웃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지 않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행동이 느려지고 목소리가 작아졌으며 사소한 일 하나하나를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결정에 저를 포함시키는 습관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경계심 없이 그의 손을 잡는 법을, 하루의 일을 고르지 않고 이야기하는 법을, 그를 비밀의 장막 너머에 선 남자가 아니라 기댈 수 있는 동반자로 보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동네 시장에 갔는데 그녀는 손수건 끝을 꼭 쥔 채 이따금씩 물었습니다. 애 아빠 먹게 두부 좀 더 사도 될까? 제가 두부를 장바구니에 담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처음 널 만났을 때 나는 네가 심판처럼 두려웠다. 네가 우리 집 과거를 보고 등 돌릴까봐 무서웠지. 내가 많이 잘못했다. 거짓말한 것도 포함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렴. 다 말해줄 테니.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지친 솔직함만이 남아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만들지 마세요. 우린
가장 어두운 길을 함께 지나왔잖아요. 저녁에 저와 민준 씨는 작은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마늘종 볶음과 시어머니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가 있었습니다. 고추장을 푼 멸치볶음도 더했죠. 우리는 식사를 준비하고 시아버지를 식탁으로 모셨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집 냄새가 나는구나. 민준 씨는 아버지께 두부를 집어드렸고 저는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식사에는 거창한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수저 부딪히는 소리, 천천히 드세요. 아버님, 어머님, 더 드세요. 제가 덜어드릴게요.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깨달았습니다. 평화는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바람처럼 너무나 가벼워서 신경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것이 사람을 온전히 숨쉬게 한다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그가 직접 쓴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우리 두 사람의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집안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함께 상의하고 공동으로 서명한다. 숨기지 않고 서로를 소외시키지 않으며 누구의 과거도 우리 모두의 벽이 되게 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을 읽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웃지는 않았지만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에 굳게 닫혔던 문이 누군가에 의해 살짝 열리고 그 너머에는 낭떠러지가 아닌 정원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이 보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기일에 양가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집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섰습니다. 그는 저를 올리고 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도 이제 늙었구려. 미움을 간직하고 살기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 이제부터 형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옛날 목공소에서 농담처럼 부르던 대로 형수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죠. 그렇게 부르시구려. 그럼 나도 이 서방댁을 재수씨라고 불러야겠네. 시어머니가 눈가를 훔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안에는 웃음소리와 안도의 한숨소리가 뒤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이 자식들의 어깨를 짓누르지 않도록 내려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작은 길을 내려다봤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꿀처럼 흩뿌려져 있었죠. 민준 씨가 다가와 말없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에게 기대어 8년의 우애를, 몰래 떠났던 한 번의 여행을, 그리고 저를 경악하게 했던 녹슨 철문 너머의 광경을 생각했습니다. 숨겨진 통화, 누렇게 바랜 서류, 긴장됐던 수술, 묘지에서의 사과,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짧다. 미움을 길게 두지 말자.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더 이상 변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남겨진 사람들이야말로 집착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늦더라도 언제나 돌아올 길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민준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는 잊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도 심장에 새겨진 흉터를 지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그가 필요할 때 외면하지 않겠다고, 침묵이 다시는 벽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도 약속했습니다. 매년 아버지의 기일마다 훗날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요. 원망의 씨앗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화가 날 때는 말을 한마디 줄이고, 오해가 생겼을 때는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사랑할 때는 제때의 진심을 말하라고. 집안에서 시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영감, 약 드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평범함은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특히 돌밭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 베란다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갓 남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처럼 부드럽게,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던 우리 이야기가 마침내 작지만 온 가족이 함께 걸을 수 있는 고든 길을 찾았다는 것을요. 아버지의 기일이 지난 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끌벅적한 즐거움이 아니라 마치 밤비가 지붕의 먼지를 씻어낸 듯한 고요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양가 어른들은 여전히 예의를 지키셨지만 더 이상 어색함이나 피하는 눈빛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시아버지의 안부를 물으셨고 시어머니도 가끔 직접 만든 반찬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저는 그것이 상처를 메워가는 작은 발걸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는 요즘 부쩍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향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고 집안의 대소사를 제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은 옛날 시골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를 따라 낡은 목공소에 드나들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게 대패질과 톱질을 가르쳐 주던 방식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그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심판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순수한 자부심으로요. 저녁에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할 때 저는 종종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약하셨지만 민준 씨가 이야기할 때면 귀를 기울이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제게 반찬을 집어주실 때 더 이상 형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이 묻어났죠. 어느 주말 오후 제가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은아, 할 말이 있어. 제가 돌아보자 햇살이 그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주신 시골 땅을 팔았어. 그 돈의 절반을 장모님께 드리고 싶어. 잃어버린 것들을 조금이나마 되돌려드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무언가를 만회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엄마는 받으실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 때문에. 다음 날 오후 우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저희를 맞으셨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는 그녀의 눈빛은 감동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 서방이 그렇게 해주니 그 마음 잘 알겠다. 하지만 이 돈은 너희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로 여길 때만 받으마. 사람 사이에 빚은 돈으로 갚으면 끝나지만 정으로 갚으면 영원히 남는 법이란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시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에 나가 바람을 쐬고 이웃들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는 듣고 옅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온화한 미소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 제가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서 좀 앉아보렴. 부탁할 게 있다. 저는 손을 닫고 그의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가 평온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가 기일해 주셨던 그 수첩, 네가 간직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 아버지의 유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이다. 나중에 너나 민준이가 서로 다툴 일이 생기거든 그걸 펴서 읽어보아라. 인생은 짧으니 미움을 길게 두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렴. 저는 그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슬픈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네, 아버님, 약속할게요. 그날 저는
수첩을 다시 펴서 글을 쓴 사람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한 글씨들을 읽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제때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요. 한 달 후 시아버지의 건강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며칠간 시골집에 다녀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민준 씨는 온 가족이 함께 가기로 결정했죠. 차가 낡은 대문 앞에 멈췄을 때 저는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장난감을 되찾은 아이처럼 눈이 반짝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의 곁에 서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문을 넘어 이끼 낀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던 날처럼 노란 국화 화분들이 현관 구석에 놓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소외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에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제가 이곳에 속해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시골 밥상에 둘러앉아 뜰에서 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작은 술잔을 채워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와 하은이가 계속 나아갈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홀로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 오해와 거짓말, 숨겨진 고통, 그리고 진실과 마주했던 용감한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족은 시댁과 친정 모두 함께 가장 힘든 고비를 넘어섰다는 것을요. 남은 것은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견고해질 것이라는 믿음뿐이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가자 민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날 진실을 찾아냈던 거 혹시 후회한 적 있어? 저는 그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으니까. 진실은 아플 수 있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해주기도 해.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여행은 평화로운 아침으로 끝이 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대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국화 향기, 그리고 지나온 모든 이야기의 향기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시댁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더 이상 두려움이나 낯설미 아니라 양가 모두가 힘을 합쳐 다시 쌓아 올린 공동의 기억 한 조각을 떠올리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아버지는 잠이 드셨고 머리가 제 쪽으로 살짝 기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시어머니는 조용히 담요를 남편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민준 씨는 운전을 하며 가끔 백미러를 통해 뒤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죠. 아마 이것이 제 아버지가 수첩에 마지막 글을 남기며 바라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친구 사이를 회복하는 것, 한 가정이 끊어지게 두지 않는 것. 저는 미소 지으며 민준 씨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마침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쉼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페이지에는 진실과 사랑, 그리고 결코 낙지 않을 가르침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짧으니 미움을 길게 두지 말자. 우리 인생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찾아오곤 합니다. 제 이야기처럼 말이죠. 8년 동안 단 한 번도 시부모님을 뵙지 못했던 한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고통과 분노에서 이해와 용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결국 가장 넘기 힘든 것은 지리적 거리가 아니었고 세대 간의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
스스로 쌓아 올린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늦더라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실이 밝혀졌을 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용감하게 마주할 때만이 치유의 기회도 생기는 법입니다. 계속해서 숨긴다면 고통은 그저 그 자리에 머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소되었을 때 남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이나 물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평화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절실히 깨달은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때 진실을 말해주세요. 사랑이든 결혼이든 어떤 관계에서든 신뢰는 가장 단단한 기반입니다. 상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짓말이 관계의 끈을 끊어버리는 칼날이 되게 하지 마세요. 갈등이 생겼을 때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와 명확한 설명 한마디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때에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증오를 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겁니다. 덧없는 미움으로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상대방을 향해 용감하게 한 걸음 더 다가가 보세요. 어쩌면 상대방도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감동적이고 인간적이며 삶에 대한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아래에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는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모든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다. 미움을 길게 두지 말자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진실하게 살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진정으로 용서합시다. 때로는 굳게 닫힌 문 하나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니까요.